이제 어느덧 제3편 마지막 편 형사정책 마무리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그 목적지에 그 도달하면서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은 부주의해지고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진다든가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합격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 마무리도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확실하게 합격을 이뤄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형사정책과 기본 이론과 관련해서 제1장은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 대상과 방법인데, 연구 대상과 방법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리고 2장에 있어서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과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 이것도 매년 한 문제 정도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제 비중이 점점 더욱더 높아지면서 중요시되는 분야가 범죄 피해자론이죠. 그리고 제4장 범죄 유형론, 이것은 최근 형사정책이나 교정학 출제위원 교수로서 범죄학 전공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4장 범죄 유형론도 그간의 그 기출문제와는 달리 새롭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배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1번 형사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볍게 2번 좁은 의미의 그 형사정책하고 넓은 의미의 그 형사정책학을 구분할 때,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전형적인 대책에 관한 학문이죠. 자, 그래서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행위 및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또는 규범학이 아닌 이 사실학의 총체다 그랬는데, 경험과학, 순수하게 그 경험과학이나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는 좁은 의미의 범죄학에 관한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경험과학 또는 사실학이 아닌 규범학의 총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개념 정의, 이것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2번에 있어서 형법과 형사정책, 범죄학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1번 리스트는 형사정책이 범죄대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는데 리스트는 20세기 최고의 형사정책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는 학자죠. 그런데 리스트가 사회 방위만을 목적으로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범죄를 줄이려 하게 되면은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나 책임주의의 한도 내에서 형사정책이 추구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표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출제 가능성도 높죠. 자, 2번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경험과학이고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정책학, 즉 규범과학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의 범죄학 또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사정책 시험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에 이 범죄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3번 범죄학은 범죄 원인 분석에 있어서 인접 학문에 도움 없이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생물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복지학 여러 학문이 종합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보면은 형사정책은 범죄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이 모두 독립적인 그런 학문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과목이 형사정책이고 경찰에 있어서는 범죄학으로서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범죄학과 형사정책, 교정학이 각각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결합시켜서 연구를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과학이다 하는 것.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3번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 이런 거 기초적인 내용들은 한번 이해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 사실학적으로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경험과학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형사정책은 처벌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 기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모두 포함되고 개별현상으로서 범죄와 집단현상으로서 범죄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나타난 범죄뿐만 아니라 장차 범해질 것이 예상되는 범죄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통계상 밝혀진 범죄뿐만 아니라 숨은 범죄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 범죄는 형사정책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형사정책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사정책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 예방 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형법의 개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하는 거. 자, 4번도 1번 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오늘날 형사정책 연구는 형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전문화해서 형법 외적 수단을 제외하는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외적 수단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형법 외적 수단으로서 예방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즉 셉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면서, 셉테드는 내년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사정책은 포에르 바하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정도 기억하고, 범죄학은 가로팔로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일부 교재에서는 범죄학을 토피나르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범죄학은 가로팔로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5번도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5번에 별표를 해가지고 복습할 때는 5번과 예상 응용지문 함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형사정책은 형법학과 달리 규범학적 성격을 내포하지 않은 학문이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에는 규범학적인 그런 성질이 강하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 규범학적 성격, 즉 가치 학문으로서 성격이 이 본질적인 특성이다 했어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형사정책과 형법은 상호 의존성과 상호 제한성을 가진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 이것은 범죄학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형사정책에서 일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람직한 범죄 대책과 바람직하지 않는 범죄 대책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연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형사정책에서 바람직한 범죄 예방 대책으로 제시가 되면은 그것이 입법화돼 가지고 형법 해석에 관한 학문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그리고 상호 제한성의 경우에는 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이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그 한계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 책임주의나 조형법정주의에 벗어나는 범죄 대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 보면은 1번 형사정책 연구 방법,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 실험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조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관찰 연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범죄학 연구나 형사정책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실험 연구는 이 개별적으로 특이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험 연구에 대한 이런 특징, 장단점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암수 조사 방법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피해자 조사 방법이고, 그렇지만은 자기 보고식 조사도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자기 보고식 조사는 검거되지 않는 그런 위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연구 목적상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 조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보고식 조사는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범죄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 방법으로 숨은 범죄, 즉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서덜랜드의 전문 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 연구의 애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례 연구는 어떤 특별한 범죄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생애사 연구하고도 관련이 깊다 하는 거. 참여적 관찰법도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인데, 이 참여적 관찰법은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직접 어울려 가면서 생생하게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참여적 관찰법, 이것은 검거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범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범죄가 범해진 이후 단계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 해서 자원 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참여적 관찰법의 일환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참여적 관찰법은 원래 인류학이라든가 이 역사 연구 또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에 있어서 고릴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밀림에 들어가 가지고 고릴라들이 자연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런 참여적 관찰법이에요.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은 현장 조사 방법이라고도 하는 거고, 인류학적 또는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 이것을 도입한 것이다 하는 거. 이번에 있어서 1번 공식 범죄 통계가 오늘날 범죄학 연구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공식 범죄 통계의 분석의 그런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 범죄 통계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장점이다. 이것도 출제 잘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공식 통계에 수록된 범죄하고
하고 이 암수범죄 이걸 구분해야죠. 숨은범죄 내지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이 됐지만 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아 가지고 공식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범죄를 숨은범죄 또는 암수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식 범죄 통계를 제 아무리 세밀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숨은 범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공식 범죄 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발생한 모든 범죄를 객관적으로 수록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특징, 그리고 실험 연구 또는 준실험 연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실험적인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보호관찰제도라든가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실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그 집단 그 대상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입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이 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이 됐다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후에 성인 대상으로도 전반적으로 널리 확대해가지고 제도화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3번 표본조사 방법 또는 계열조사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범죄자의 모집단 일부를 표본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 표본을 추출된 모집단을 유추하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표본조사 방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에서 1500명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국민의 어떤 그 의사를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이 표본조사 방법이다. 그리고 추행조사 방법,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이면서 또 종적인 연구 방법이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런 그 시점 길게 일정한 그 긴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추행조사 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추적 조사하는 그 방법이죠. 그래서 팔로우업 스터디가 원어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3번에 있어서 범죄학의 그 연구 방법,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피해자 조사. 그리고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유용하지만 외적 타당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에서 사례 연구는 특정 범죄자의 생애를 연구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 그렇게 정리를 하고, 4번에 1번 보니까 표본조사 또는 계열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표본집단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죄인 군에 해당하는 실험집단이죠. 그리고 정상인 집단을 대조집단 또는 그 통제집단이라고도 불러요. 대조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해서 양집단을 비교하는 그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함정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군에 해당하는 실험집단과 이렇게 바꾸는 문제,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경험과학적인 연구에서 실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암수조사에서 실험적인 방법은 금지된다. 그런데 암수 해명 방법으로도 실험은 적용할 수 있다 했죠. 3번 사례 연구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서 범죄 현상에 대한 대량적인 관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적인 관찰이나 일반적인 연구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단점이죠. 사례 연구나 이 참여적 관찰과
법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그런 공통적인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도 조사가 특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참여적 관찰법 해가지고 어떤 비행소년 집단이라든가 이 조직범죄 집단 이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비용도 아주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참여적 관찰법이나 사례 연구라든가 이런 질적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한계는 당연하죠. 그리고 참여적 관찰법의 일종으로서 자원 수용자로 교수소에 들어가서 수용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의 수용생활을 연구하는 것이지 참여적 관찰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연구 방법 4번도 별판화 해가지고 그런 연구 방법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1번 범죄 통계표 분석 방법은 범죄 상황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은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고 정리했고 참여적 관찰법 다시 한번 일반화할 수 없다. 이것이 단점이라는 건 추행조사 방법의 경우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 조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적 연구 방법이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사회적 상호,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례 조사 방법은 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일정한 어떤 생애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생애사 연구하고도 관련성이 높다 하는 것까지 정리했고요. 그리고 표본 조사 방법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서 일부 표본을 선정하여 그들의 조사 결과를 범죄자 전체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다. 자, 비읍에 있어서 소문범죄의 조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피해자 조사 방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만 공공법익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피해자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뚜렷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뇌물범죄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피해자인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공공법익에 관한 그런 범죄, 피해 이런 것은 조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메타 분석과 같은 방법도 어떤 연구 방법인지 새롭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 주제로 실시된 많은 통계적인 연구를 다시 통계적으로 통합하여서 종합적인 체계를 세우는 문헌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성념색체 이상과 범죄의 상관성 연구 이런 것은 어느 한 연구가 연구한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들어맞는지 그 타당성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에 관한 연구를 최대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들 이런 것을 현실과 비교해가지고 이 성념색체 이상과 범죄의 관련성은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구나. 그래서 성념색체 이상은 범죄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 분석은 동일한 연구 주제에 관한 여러 연구 문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는 연구의 검증력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범죄 통계 보고 이것은 범죄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인구 1000명당 10,000명당 이렇게 하는데 10만 명당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를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범죄 통계 보고에 있어서 범죄율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을 단위로 하는
통계치를 말한다 하는 거. 실험 연구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출제되어 있죠.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제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위적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가 미치는 처치의 그 효과를 검증한다. 예를 들면은 폭력적인 그런 거 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전에 평상시에 범죄적인 성향, 폭력적인 그런 거 경향이 강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이 공격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 평균적인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일부 집단에게는 그런 거 폭력적인 그 매스컴을 자주 감상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조되는 일부 그 집단에게는 폭력성이 없는 그런 그 매스컴을 자주 접촉하도록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사후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폭력적인 매스컴을 많이 시청한 그런 그 집단에서 그 이후에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집단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할당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공격성이 강한 사람만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연구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그런 거 인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자, 4번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는 유리한 연구 방법이 아니죠. 내적 타당도예요. 그래서 내적, 외적을 잘 바꾸니까 항상 실험 연구 방법 관련해서는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범죄학의 연구 방법 관련해서 서덜랜드와 크래시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그 지식체계로서 범죄 원인과 법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범죄학은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는 학제적 학문 종합과학이다. 경험론적인 범죄학 연구 방법에 표본 집단조사, 설문조사 연구, 통계자료 연수, 분석, 실험 연구 및 관찰 연구가 있다. 그래서 경험론적 범죄학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4번에 있어서 공식범죄 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암수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있다. 자, 여기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4개 선지 읽어도 정답이 쉽게 가려지지 않죠.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암수 해명 방법은 직접적인 관찰법과 간접적 관찰법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면서 바로 이 참여적 관찰법이나 비참여적인 관찰법, 이것은 직접적 관찰법이지만 이런 사후에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 방법, 이것은 간접적 관찰법이구나. 그래서 간접적 관찰법에는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암수범죄를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거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시고요. 8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들, 공식범죄 통계는 일선 경찰서의 사건 처리 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 행위로 인해서 범죄율이 왜곡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 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그랬는데 당연히 지난 1년 동안 몇 번의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까?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범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조사도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될 수 없다 하는 건. 자, 이것에 있어서 범죄 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인데,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이나 표본조사 방법, 실험 방법은 내재적인 어떤 상관관계나 범죄 원인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대량 관찰법인 범죄 통계 분석은 이런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까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공식 통계 분석 방법의 장단점과 특징 구분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리얼 범죄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뭐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뭐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또 보고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 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식 범죄 통계와 범죄 피해자 조사는 각기 나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암수 해명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범죄 피해자 조사이지만은 범죄 피해자 조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식 범죄 통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까지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9번에 있어서 공식 범죄 통계를 생산하는 공식 통계 자료를 지금 발표하는 그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범죄 통계, 검찰의 범죄 분석, 법원, 법무연수원, 범죄 백서 이런 거죠. 그리고 공식 범죄 통계는 범죄율과 범죄자 집단의 특성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3번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4번에 있어서 공식 통계 작성 시에 자기 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 방법은 전혀 관련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했지만 공식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범죄를 가리켜서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고, 암수범죄를 해명하는 방법이 자기 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거 방법이다 하는 거. 10번을 통해서 공식범죄 통계 분석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죠. 별표 하나 하시고, 1번 범죄 유형과 범죄 관련 범주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가에 따라서 통계 자료가 다 달라진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양적 연구 방법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입력하지 않으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사건 처리하고도 어떤 이유로 입력을 시키지 않았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공식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 방법, 정부 제공자 조사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범죄학자 셀린하면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문화 갈등 이론 또는 규범 갈등 이론을 제시했던 셀린이죠. 셀린은 범죄 통계가 가지는 그 지표로서의 가치는 범죄 자료 수집 절차상 범죄 발생 자체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 왜? 경찰 단계의 통계에는 신고받아 가지고 거기에 범죄 통계에 수록될 수 있지만, 뭐 법원 단계에서 통계에서는 범죄 어떤 그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든가 하게 되면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단계는 수록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통계 가치는 떨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 멀어질수록 더욱더 암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찰 단계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암수를 가장 적게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셀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주장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11번에 있어서 암수범죄 반영 못하는 거고, 형사사법기관의 어떤 그 검거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확한 재판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범죄 피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 공식 통계에 수록된 그 범죄는 뭐 가벼운 범죄건 뭐 아주 무거운 거 범죄건 한 건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피해를 당했는지 개개인의 특성까지는 통계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 도시 지역인지 어느 서울에서도 어느 구가 범죄율이 가장 높은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하고, 12번에 있어서 이것도 새롭게 코호트 연구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고,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어떤 것이냐,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 집단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추적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호트 연구는 앞으로도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코호트 연구는 형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종적 연구 방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강조했으니까 코호트 연구는 그 추적 조사의 그 일종으로서 개개인에 대한 그 추적 조사를 팔로업 스터디라고 한다면 집단을 그 선정해가지고 일정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특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과 일정한 시간이 그 경과된 다음 시점 간에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이것이 코호트 연구다 하는 거.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비슷한 상황을 거친 일정한 그 단위 집단에 대한 그 추적적인 비교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종적 연구 방법으로서 중요시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에 있어서 연구자가 범죄 현장에 그 참여함으로써 관찰하는 방법, 참여적 관찰법, 그리고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위나 범죄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연구 방법, 자기 보고식 연구 방법 또는 범죄자 조사 방법이라고 하죠. 자, 4번 연구자의 내적 타당성과 관련된 요인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실험 방법이다. 자, 그 연구 방법의 특징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13번에 있어서 강조했던 대로 인구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표시되는 통계치가 범죄율이다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해설되어 있듯이 단순히 이거 봐가지고 50%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인구 10만 명대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약 33% 감소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우리나라 그 범죄 통계 자료,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 통계와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 분석이 대표적인 공식 통계 자료다 하는 정도는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의 범죄 분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는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검거율은 100%를 초과해 달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것도 다음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13번도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자, 왜 이 검거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검거율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그 검거 건수만 이렇게 자료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거 건수는 10년 전, 뭐 5년 전에 발생했던 범죄인데 그 해당 연도에 검거가 된 거라면은 검거 건수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어떤 그 범죄가 100건 발생했고 그 이전에 이제 발생한 건수까지 하게 되면은 뭐 130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해당 연도에 그 130건 이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사건까지도 해결해 가지고 110건을 검거했다 하게 되면은 100%가 넘는 검거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검거된 사건 수에는 해당 연도 이전에 발생했지만은 해당 연도에 검거된
건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검거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14번 앞에서 그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특히 여기 해설되어 있는 그 연구 방법의 특징,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도 새로운 또 새롭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 발굴을 통한 연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정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이죠. 그 이전에는 뭐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집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AI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연말 무렵에는 어디에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잘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 마이닝 연구 방법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 그 점을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실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착각해 가지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류이죠. 실험 연구도 양적인 연구 방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은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하는 거. 그리고 실험 방법은 내적 타당성에 관련된 요인들은 통제하기 쉽지만은 외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약점이 있다. 아까 어떤 거 폭력적인 거는 매스컴 시청과 이 범죄 관련성 연구 있어서 이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거예요. 뭐 평상시에 공격성이 강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인간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실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른 그 연구 방법에서는 그런 인위적으로 어떤 그 타당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 자료나 대상 이런 걸 배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연구 방법은 그런 것 측면에서 내적 타당성과 관련된 요인을 통제하기가 쉽다 하는 거. 그렇지만은 다른 그 실험 연구한 것을 다른 현상에 널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 즉 일반화가 어렵다 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조사는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조사, 암수 해명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범죄 피해자 조사고, 범죄 피해자 조사는 아까도 슬며시 함정 유도했듯이 직접적인 관찰법에 해당하는 연구 조사가 아니죠. 간접적 관찰법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 3번에 있어서 사례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한 조사를 목표로 해서, 즉 질적 연구 방법이죠. 서덜랜드의 전문 절도범 연구, 전문 절도범, 미국에 있어서 뭐 아주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절도 범죄 생활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덜랜드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절도 범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전문 절도범 연구, 이것은 생애사 연구의 일종이기도 하다 하는 거. 16번에 있어서 숨은 범죄 또는 암수 범죄에 대한 내용. 그래서 2번에 있어서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숨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없는 범죄, 뭐 약물 남용 범죄라든가 뭐 도박 범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성매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암수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하는 거.
숨은범죄 조사 방법으로는 피해자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기보고식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 주의하고요. 숨은범죄 발생 원인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인 범죄 수사 내지 형사소추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 이 범인이 밝혀졌지만은 자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살며시 봐준다든가, 이 검찰에서 어떤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뭐 기소유예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문제, 이것이 선별적인 형사소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암수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암수범죄의 개념을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해졌지만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아가지고 사법기관에서 그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절대적 암수범죄예요. 그리고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인지가 됐는데 사법기관에서 그 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그 범죄를 알아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지는 했지만 이렇게 뭐 고의적으로 그것을 누락시킨다든가 봐준다든가 아니면은 검거를 하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검거하지 못해가지고도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적 암수 범죄 개념이다. 그래서 절대적 암수 범죄 개념하고 상대적 암수 범죄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어버니스 통계조사의 흠결로 인해서 숨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는 거. 17번에 있어서도 암수범죄 발생 원인, 자, 교정과정에서 자의적인 사건 처리한다고 해서 통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통계는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원 단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것까지예요. 그래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 교정기관에서 뭐 가석방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암수범죄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가 암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교정과정의 자의적인 처리는 암수 발생 원인이 아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는 암수 발생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범죄가 인지되지 않아가지고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암수범죄 개념이라고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범인이 체포되지 못해가지고 통계에 수록되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암수범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법원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에 의해서도 뭐 증거 불충분 이렇게 판단 내려가지고 그것을 무죄 선고한다든가 하게 되면 법원 통계는 수록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수 발생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18번에도 뭐 그 비슷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19번. 자, 1번 범죄 신고율이 낮으면은 암수 범죄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무슨 범죄가 이것과 관련된 암수 범죄 개념은 뭐예요? 절대적 암수 범죄 개념이죠. 신고율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은 절대적 암수 범죄 개념이다. 암수 범죄 조사는 범죄 통계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암수 범죄 조사 방법으로 피해자 조사는 경미한 피해 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미수에 그친다든가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실제 피해를 겪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뭐 가볍게 뭐 책 몇 권 분실했다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건 당연하고. 자, 4번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는 암수 범죄 비율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그 힘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범죄가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암수 비율이 매우 높다 하는 거. 20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암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암수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를 보고하게 하는 피해자 조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고, 살인, 강간 등 중범죄는 가해자의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을 통해서 암수 범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익명으로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범한 사람들, 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밝히기를 매우 꺼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중대 범죄는 자기 보고식 조사 방법을 통해서는 연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 피해자 없는 그 범죄의 경우에 암수 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암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랬죠.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암수 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교묘하게 한정유도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도 암수 범죄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가 여러 요인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암수 비율이 아주 높죠. 그리고 남성 범죄에 비해서 여성 범죄는 기사도 정신 가설에 의하면 관대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수 비율이 높다. 이런 것도 뒤에 유형론에서 연결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21번도 가볍게 보면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 기피도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이고, 낙인이론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 문제를 특히 강조했죠. 그래서 낙인이론이나 비판범죄학 같은 그런 갈등이론에 있어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범죄만 통계에 수록되고 힘 있는 집단의 범죄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런 암수범죄 문제를 특히 중요시했다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수범죄 조사 방법이 피해자 조사 방법이고, 암수범죄 비율은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비율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약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는 거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암수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집중 단속하지 않는 때라든가 이런 것은 마약 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 없는 범죄는 암수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검거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검거율이 높으면 암수 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검거율과 암수 범죄의 그 비율, 이것은 반비례 관계, 부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재산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해봤자 해결도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그 절도 피해를 당했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암수 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2번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23번에 있어서 피해자 조사의 효용성, 공식 통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암수조사에 관한 거 옳은 설명. 그래서 여기에서 암수조사 방법도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상점절도를 숨긴 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서 관찰하는 등의 방법을 비참여적 관찰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적 관찰법이 아니라 자연적 관찰법이에요. 인적 관찰법은 실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고, 그리고 참여적 관찰법이라고 하면은 이 상점 주인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 연구자가 직접 거기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이 범죄 상점 절도가 발생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거죠. 자, 근데 현장에 가지는 않고 이렇게 CCTV라든가 그 상점 내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절도가 일어나는 것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참여적 관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중범죄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그 범죄를 조사하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보고식 조사가 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기보고식 조사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것. 피해자를 개인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했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 방법이 적합하다 하는 거.
그리고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방법은 암수범죄의 간접적 관찰 방법이다 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전부터 내 그 형사정책 교재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경찰 범죄학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정보정자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나 범죄나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암수조사 방법의 그런 것 특징,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범죄학 연구 방법, 최근 출제된 내용이죠. 자, 25번도 별표 2개 하도록 하고, 자, 1번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의 장점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장점. 자, 이것은 다음 시험에서도 반복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공식 통계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살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 통계 분석 방법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거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있어서 양적 연구는 외적 타당성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가 일반화하기에 보다 더 적합하고, 질적 연구는 일반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자, 그래서 반대적으로 출제해서 틀린 거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는 데는 용이하다. 그러나 외적 타당성 확보에 용이하다면 틀린 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4번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했을 때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거기에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해설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해설도 여기에서는 별표 2개 해가지고 해설 내용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라는 거. 26번도 별표 하나 하고, 2번 신고에 따른 거 불편, 수사기관의 출두에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 등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 된다. 즉 신고를 꺼려 하는 그 범죄들이 주로 절대적 암수하고 관련이 깊다 하는 거.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 암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3번에서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 최정력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아무리 뭐 범인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통계는 수록되지 못하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 채집 능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인지, 이걸 또 절대적 암수의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 개념하고 상대적 암수범죄 개념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자. 자, 4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암수범죄 발생이 쉽다 그랬는데, 당연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 간접적인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가 밝혀지기 어렵잖아요.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어떤 것을 처리했다든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느끼질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이 간접적인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암수 비율이 매우 높다 하는 거. 자, 그런 거 특징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27번을 통해서도 암수범죄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그러면 형사정책 연구 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